2024년 9월 8일 새벽 2시 17분 해림의료원 중환자실에서 3명의 환자가 거의 동시에 심정지를 일으켰다. 당직 의사는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3명 모두 30분 이내에 사망 선고를 받았다. 공통점은 하나였다. 모두 같은 기종의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RX2407 라인엑스 메디컬의 신형 장비였다. 사망 선고 직후 중환자실 구석에 놓인 인공호흡기 화면에 작은 글씨 하나가 1초간 깜빡였다. 프로토칼 샵7 컴플리트.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 당직 간호사도, 슬픔에 잠긴 유족도, 경찰도. 그리고 그 글씨는 곧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3주 후 라인엑스 메디컬의 외주 엔지니어 김태주는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만 남아 있었다. 내가 죽으면 나는 자유다. 하지만 프로토콜은 멈추지 않는다. 그로부터 2개월 후 사건은 내부 기술자 단독 범행으로 종결됐다. 회사는 사과문을 발표했고 유족들은 합의금을 받았다. 모든 것이 정리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한 여자는 알고 있었다. 의료기기 영업직인 윤서. 그녀는 사건의 시작점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만이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사람이 죽어야 증거가 사라지는 시스템. 그것이 여전히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는 그보다 3주 전 평범한 가을 오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9월 7일 오후 윤서는 해림의료원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산들이 스쳐 지나갔다. 라디오에서는 가을 날씨를 알리는 기상캐스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윤서 34세. 라인엑스 메디컬의 의료기기 영업 담당 7년차. 그녀의 가방 안에는 오늘 점검할 장비 목록이 들어 있었다. 신형 인공호흡기 RX2400 시리즈 10대. 3개월마다 하는 정기 점검이었다. 해림의료원은 지방의 중소병원이었다. 대형 병원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곳이었다. 윤서는 이 병원을 분기마다 방문했고 간호사들과도 제법 친해져 있었다. 오후 2시 윤서는 중환자실에 도착했다. 담당 간호사 김미영이 반갑게 그녀를 맞았다. 윤서는 가운을 입고 장갑을 끼었다. 체크리스트를 꺼내들고 장비 앞에 섰다. 첫 번째 기기. RX2401. 전원 상태 확인. 정상. 압력 센서 점검. 정상. 산소 농도 측정. 정상. 알람 시스템 테스트. 정상. 필터 상태 유관 확인. 정상.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7번째 기기. RX2407. 윤서는 평소처럼 점검을 시작했다. 화면을 터치하고 메뉴를 열었다. 시스템 진단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모든 항목에 녹색 불이 들어왔다. 이상 없음. 그녀는 체크리스트에 표시를 했다. RX2407 전 항목 정상. 서명란에 사인을 했다. 오후 4시 30분 모든 점검이 끝났다. 윤서는 간호사에게 점검 확인서 사본을 건넸다. 간호사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그녀를 배웅했다. 윤서는 병원을 나서며 저녁 노을을 바라봤다. 주황빛 하늘 아래 병원 건물이 평화롭게 서 있었다. 그녀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떠올렸다. 다른 병원 미팅, 본사 보고서 작성, 새로운 거래처 개발. 평범한 하루였다. 아무 문제도 없는 그저 그런 업무의 연속이었다. 윤서는 몰랐다. 자신이 점검한 RX2407의 내부 시스템에 숨겨진 코드가 작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그 코드는 환자의 바이탈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존 확률을 계산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설정값을 변경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오늘 밤 이 병원에서 3명의 환자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죽음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저녁 7시 윤서는 집에 도착했다. 남편 태주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그녀는 간단히 저녁을 먹고 샤워를 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그날 밤 자정 윤서는 잠들었다. 같은 시각 해리미료원 중환자실에서는 RX-2407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다. 환자의 호흡에 맞춰 기계가 산소를 공급했다. 모니터에는 숫자들이 흘렀다. 심박수 72, 산소 포화도 98%, 혈압 120에 80.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새벽 2시까지는 9월 8일 오전 9시 14분 윤서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해리미료원 의무과장 이연철이었다. 윤서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다. 이연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환자 3명이 새벽에 연달아 사망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윤서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손이 떨렸다. 이연철은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달라고 했다. 경찰도 나와 있고 유족들이 항의하고 있다고 했다. 윤서는 옷을 갈아입고 차를 몰았다. 평소 1시간 30분 걸리는 거리를 1시간 만에 도착했다. 병원 주차장에는 경찰차 2대가 서 있었다. 중환자실 복도는 혼란스러웠다. 유족들이 울부짖고 있었다. 간호사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연철 박사는 지친 얼굴로 윤서를 맞았다. 그는 윤서를 별도의 상담실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사망 환자들의 기록을 보여줬다. 3명 모두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심정지를 일으켰다. 공통점은 명확했다. 모두 RX-2407을 사용하고 있었다. 윤서는 어제 자신이 점검한 바로 그 장비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점검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모든 항목이 정상이었다. 이상할 게 없었다. 이연철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기 결함일 가능성이 높다고. 3명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기종에서 사망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윤서는 차 안에서 본사에 전화를 걸었다. 품질관리팀 이사 강민재가 받았다. 윤서가 상황을 설명하자 강민재의 목소리는 차가워졌다. 그는 진정하라고 했다. 장비에는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FDA 승인받은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재는 지시했다. 병원 측에 사과하되 절대로 기기 문제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의료진 과실이나 환자 상태 악화로 정리하라고. 조사는 본사에서 할 테니 윤서는 현장 수습만 하라고. 전화가 끊긴 후 윤서는 핸들을 움켜쥐고 앉아 있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다. 저녁 윤서는 병원 장례식장에 갔다. 유족들에게 사과하기 위해서였다. 사망한 환자 중 한 명의 아들 한수민이 그녀를 봤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윤서를 응시했다. 윤서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한수민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나쳤다. 윤서는 복도를 걸어 나오며 죄책감에 짓눌렸다. 정말 자신의 잘못일까? 무언가를 놓친 걸까? 그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9월 11일 새벽 4시 윤서는 노트북을 켰다. 회사 서버에 접속했다. 영업직도 원격으로 장비 로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는 RX-2407의 9월 7일 로그 기록을 조회했다. 화면이 로딩되더니 메시지가 떴다. 프로토칼 샵7 접근 권한 없음. 윤서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프로토칼 샵7. 그런 항목은 처음 봤다. 다시 시도했다. 같은 메시지. 다른 기기 로그는 정상적으로 조회됐다. 오직 RX-2407만 접근이 차단되어 있었다. 윤서는 아는 사람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개발팀의 박성우 연구원. 작년 신제품 론칭 때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 오전 10시 윤서는 박성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전화를 받았지만 목소리가 이상했다. 긴장되어 있었다. 윤서가 프로토칼 샵7에 대해 묻자
박성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전화로는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다. 윤서가 언제 만나냐고 묻자 박성우는 오늘 밤 11시에 광화문 근처 24시간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윤서는 불안했다. 박성우의 목소리에서 공포가 느껴졌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밤 10시 30분 윤서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광화문 부근의 조용한 카페였다. 그녀는 구석자리에 앉아 박성우를 기다렸다. 11시가 됐다. 박성우는 오지 않았다. 윤서는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전원이 꺼져 있었다. 11시 30분까지 기다렸지만 박성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윤서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새벽 4시 47분 윤서는 뉴스 속보로 잠에서 깼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29세 남성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화면에 비친 얼굴은 박성우였다. 사고 시각은 새벽 4시 20분. 윤서가 박성우에게 전화한 시각은 전날 오후 10시 37분. 약 6시간 후였다. 윤서는 핸드폰 통화 기록을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박성우는 윤서를 만나러 오다가 죽었다. 아니, 죽임을 당했다. 오전 윤서는 박성우의 빈소를 찾아갔다. 회사 사람들도 와 있었다. 강민재 이사도 보였다. 그는 윤서를 보자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윤서의 팔을 잡았다. 박성우의 대학 동기라는 남자였다. 그는 작은 USB 하나를 윤서 손에 쥐어줬다. 박성우가 어제 자신에게 전화했다고 했다.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윤서에게 이걸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윤서는 USB를 꽉 쥐었다. 박성우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9월 13일 밤 윤서는 집으로 돌아와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폴더 하나, 파일 하나. 프로토칼 샵7. 클릭하자 엑셀 시트가 펼쳐졌다. 장비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RX2401부터 RX2410까지 각 장비의 유형과 투입 병원, 승인 여부가 표시되어 있었다. 윤서의 시선이 한 줄에 멈췄다. RX2407. 장비 유형란에는 실험용 비승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투입 병원은 해리미료원. 승인 여부는 테스트 중. 숨이 멎었다. 회사는 FDA 승인도 받지 않은 실험용 장비를 실제 환자에게 몰래 투입한 것이었다. 윤서는 스크롤을 내렸다. 더 많은 데이터가 보였다. 실험 목적은 대량 환자 관리 AI 알고리즘 검증이었다. 프로젝트 코드명 트리지7. 발주처는 국방부 산하 재난안전본부. 윤서는 경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기기가 아니었다. 재난 상황에서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AI가 결정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 실제 병원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윤서는 파일을 USB에 복사하려 했다. 그 순간 화면에 팝업이 떴다. 파일 자동 삭제 타이머 작동 중. 4분 59초. 황급히 스크린샷을 찍었다. 핸드폰으로 화면을 촬영했다. 외장하드에 복사를 시도했다. 진행률이 올라갔다. 윤서는 외장하드를 뽑았다. 타이머가 10초를 가리킬 때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화면이 검게 변했다. 원본 파일이 사라졌다. USB 안의 데이터도 모두 지워졌다. 하지만 외장하드는 무사했다. 윤서는 증거를 건졌다. 9월 14일 출근길 보안팀장 정한수가 윤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윤서를 회의실로 데려갔다. 노트북을 열어 로그 기록을 보여줬다. 어젯밤 11시 42분 윤서의 계정으로 회사 서버에 무단 접속 시도가 있었다고 했다. 프로토칼 샵7 관련 파일 조회 기록도 있다고 했다. 윤서는 업무 자료를 확인한 것뿐이라고 대답했다. 정한수는 윤서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회사 일에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는 게 좋다고. 특히 지금처럼 민감한 시기에는. 그 말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왔다. 그날부터 윤서는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무실 CCTV가 계속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보안팀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출퇴근길에 같은 차량이 계속 보였다. 검은색 세단. 윤서는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갔지만 그 차는 여전히 뒤따라왔다. 윤서는 외장하드를 집에 두지 않기로 했다. 은행 금고에 하나를 맡겼다. 다른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대학 친구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마지막 하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밤마다 윤서는 창문 밖을 확인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낯선 차량이 서 있었다. 불이 꺼진 차 안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윤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박성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도 이렇게 감시받다가 죽은 것일까? 다음은 자신의 차례일까? 9월 18일 윤서는 결심했다. 증거를 찾아야 했다. 스스로 움직여야 했다. 9월 20일 밤 10시 윤서는 해림의료원으로 향했다. 의무기록실에 보관된 계약서,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낮에 친해진 간호사에게 부탁해 의무기록실 열쇠를 빌렸다. 급하게 확인할 서류가 있다고 했다. 간호사는 흔쾌히 열쇠를 건넸다. 병원은 조용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윤서는 의무기록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먼지 쌓인 서류철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2024년 7월 납품 계약 파일을 찾았다. RX2400 시리즈 납품 계약서. 윤서가 서명한 문서였다. 내용을 확인했다. 공급 장비 10대, 총 납품가 3억 5천만 원, 계약 담당 윤서.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추가 문서가 있었다. 특별관리 계약서. 실험용 장비 특별관리 동에 데이터 수집 및 전송 동에 추가 비용 3억 2천만 원. 그리고 담당자란에는 윤서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었다. 윤서는 숨이 막혔다. 이 계약서를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서명은 진짜 그녀의 것이었다. 기억을 되짚었다. 7월 계약서를 여러 장 받았다. 납품 계약서, 유지보수 계약서, 품질 보증서. 그때 그녀는 묶음으로 서명했다. 회사가 그 사이에 이 문서를 끼워 넣은 것이었다.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불법 실험에 동의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사고가 터지면 회사는 말할 것이었다. 윤서가 알고도 납품했다고. 서명이 있지 않느냐고. 윤서는 계약서를 핸드폰으로 촬영했다. 한 장 한 장 꼼꼼히 찍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윤서는 황급히 불을 끄고 책상 밑으로 숨었다. 문이 열렸다.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훑었다. 경비원이었다. 경비원은 방 안을 둘러봤다. 윤서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다. 경비원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윤서는 10분을 더 기다렸다.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복도는 조용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병원을 빠져나왔다. 차 안에서 윤서는 핸들을 잡고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자신이 무엇을 한 건지 알 수 없었다. 그저 회사가 시키는 대로 서명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녀는 공범이었다. 불법 실험에 동의한 사람. 환자 3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 윤서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울었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단지 일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함정에 빠져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 태주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윤서가 들어오자 화면을 재빨리 닫았다. 윤서는 태준을 보며 생각했다. 그도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요즘 그의 행동이 이상했다. 밤늦게 귀가하고 전화를 피하고 윤서가 회사 얘기를 하면 화제를 돌렸다. 태준이 물었다. 어디 갔다 오느냐고. 윤서는 병원에 들렀다고 대답했다. 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윤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9월 26일 새벽 태준이 샤워하는 사이 윤서는 그의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 051이. 로그인에 성공했다. 파일 목록을 훑었다. 업무 보고서, 품질 검수 데이터, 그리고 이상한 파일 하나. 프로토칼 샵7 삭제 스크립트. 클릭했다. 파일이 열렸다. 대부분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몇 줄이 보였다. 2024년 9월 8일 새벽 2시 17분. 박성우 연구원 데이터 전송 완료. 자동 삭제 스크립트 실행. 9월 8일 새벽 2시 31분. 해리미료원 RX2407 로그 삭제 완료. 환자 데이터 서버 전송 완료. 윤서의 손이 떨렸다. 9월 8일 새벽 2시. 환자들이 죽은 바로 그 시각이었다. 스크롤을 내렸다. 9월 11일 새벽 4시 20분. 박성우 GPS 추적 완료. 처리 완료. 박성우가 교통사고로 죽은 시각이었다. 태준이 관여했다. 더 내리자 또 다른 파일이 보였다. 윤서는 클릭했다. 2021년 3월 14일 라인엑스 메디컬 시제품 테스트 중 폭발 사고. 사망자 김태연, 당시 29세 개발팀 연구원. 회사 발표는 작업자 부주의. 실제 원인은 프로토칼 샵3 실험 중 과열. 유족 합의금 2억. 단서는 진실 공개 금지. 김태연. 태준의 형이었다. 3년 전 회사 실험 중 사고로 죽었다. 회사는 은폐했다. 그리고 태준은 형의 죽음을 밝히려다 오히려 협박당한 것이었다. 샤워 소리가 멈췄다. 윤서는 황급히 노트북을 닫았다. 태준이 나왔다. 젖은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였다. 태준은 윤서를 봤다. 윤서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은 책상 위에 닫혀 있었다. 태준이 물었다. 뭐 하냐고. 윤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대답했다. 태준은 윤서를 한참 바라보다 노트북을 집어들었다. 최근 실행 기록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윤서가 말했다. 형도 이렇게 죽은 거냐고.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윤서가 다시 물었다. 프로토칼 샵7에 관여한 거냐고. 박성우도 당신이 죽인 거냐고. 태준은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자신도 선택권이 없었다고 했다. 형이 죽었을 때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회사가 협박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합의금을 주겠다고. 떠들면 가족도 위험하다고. 그래서 태준은 그들의 일을 도왔다. 로그를 지우고 데이터를 조작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윤서는 박성우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태준은 자신은 위치만 전달했다고 했다. 실제로 처리한 건 다른 팀이라고. 회사에는 이런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윤서는 뒤로 물러났다. 나가라고 했다. 태준은 옷을 집어들었다. 문을 향해 걸었다. 문 앞에서 태준이 돌아봤다.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윤서는 몰라야 살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태준은 사라졌다. 윤서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다. 남편도 공범이었다. 그녀가 믿었던 사람도 거짓말쟁이였다. 윤서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회사, 동료 그리고 이제 남편까지. 이 세상에서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10월 1일 오후 윤서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한수민이었다. 해림의료원에서 아버지를 잃은 유족. 그는 만나서 보여줄 게 있다고 했다. 카페에서 한수민은 지친 얼굴로 윤서 앞에 앉았다. 그는 아버지 사망 원인을 계속 찾고 있었다고 했다. 병원 측은 자연사라고 했지만 믿을 수 없었다고. 그래서 법적 권리를 행사해 CCTV 공개를 요청했다고 했다. 한수민이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다. 9월 7일 새벽 1시 47분 해림의료원 중환자실 복도였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복도가 보였다. 1시 52분 한 남자가 나타났다.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회사 직원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침대 옆 인공호흡기로 다가가 화면을 만졌다. 설정을 바꾸는 것처럼 보였다. 2분 후 그는 복도로 나갔다. 2시 17분
환자의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한수미는 말했다. 이 사람이 뭔가를 조작했다고. 더 이상한 건 나가면서 마스크를 벗는 장면이 있다고. 영상을 되감았다. 남자가 복도를 걸어나가는 장면. 각도상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수민이 화면을 확대하자 남자의 왼쪽 손목이 선명하게 보였다. 은색 시계. 그리고 시계 아래 작은 화상 흉터. 윤서는 숨이 멎었다. 그 흉터를 알고 있었다. 태준이 대학생 때 실험실 사고로 입은 흉터였다. 그 시계도 윤서가 결혼 기념일에 선물한 것이었다. 한수민이 물었다. 이 사람을 아느냐고. 혹시 윤서의 회사 사람이 아니냐고.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한수민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윤서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카페를 나온 윤서는 차 안에서 영상을 다시 봤다. 한수민이 보내준 파일이었다. 태준의 손목, 흉터, 시계. 모든 게 일치했다. 윤서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만 흘러나왔다. 문자를 보냈다. 당신이었느냐고, 직접 환자를 죽인 거냐고. 답장은 없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태준은 연락이 없었다. 10월 3일 윤서는 태준이 다니던 외주 업체에 전화했다. 담당자는 태준이 2주 전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했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태준은 완전히 사라졌다.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옷과 짐은 그대로 있었지만 노트북과 핸드폰은 가져간 상태였다. 윤서는 혼자 남겨졌다. 남편은 사라졌고 회사는 그녀를 감시했고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죽거나 사라졌다. 밤마다 윤서는 CCTV 영상을 봤다. 태준의 손목, 그 익숙한 흉터,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가 사람을 죽이는 장면. 윤서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혀야 했다. 박성우가 태준의 형이 그리고 해리미료원의 환자들이 왜 죽었는지. 10월 5일 윤서는 결심했다. 박성우가 남긴 마지막 단서를 찾아야 했다. 10월 7일 윤서는 박성우의 자취방으로 갔다. 집주인에게 부탁해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성우와 친했다고 마지막으로 방을 보고 싶다고 했다. 작은 원룸. 경찰이 이미 정리한 뒤였지만 집주인은 아직 방을 비우지 않았다. 윤서는 책상을 뒤졌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확인했다. 침대 밑 박스들을 들춰봤다. 책상 서랍 뒤편 테이프로 붙어 있는 작은 외장하드를 발견했다. 윤서는 그것을 떼어내 가방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와 외장하드를 연결했다. 암호가 걸려 있었다. 여러 번 시도했다. 기념일, 박성우 생일, 프로토칼 7. 모두 실패했다. 윤서는 박성우의 책상에 있던 영화 포스터를 떠올렸다. 더 매트릭스. 윤서는 입력했다. 접근 승인. 파일이 열렸다. 수백 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다. 매뉴얼, 로그, 이메일, 계약서. 윤서는 운영 지침서를 열었다. 프로토칼 샵7은 AI 기반 환자 생존율 예측 시스템이었다. 목적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의료 자원이 부족할 때 AI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계산해 치료 우선순위를 자동 결정하는 것이었다. 작동 원리는 간단했다. 환자 바이탈 데이터 수집, AI로 생존 확률 계산, 생존 확률 30% 이하 시 치료 중단 신호 자동 발송. 의료진은 해당 환자 대신 다른 환자 치료에 집중하게 되는 구조였다. 문제 발생 시 대응 매뉴얼도 있었다. 환자 사망 시 모든 데이터는 본사 서버로 전송되고 로컬 기기 로그는 자동 삭제됐다. 병원 시스템 기록은 정상 작동으로 위조됐다. 내부 고발자는 추적 및 제거, 외부 유출은 법적 대응 및 합의, 관련자 계약서 위조로 책임을 전가했다. 윤서는 해리미료원 실험 결과 파일을 열었다. 3명의 환자 데이터가 있었다. AI가 예측한 생존 확률은 28%, 31%, 42%였다. 3명 모두 사망했다.
비고란에는 AI 오류, 재조정 필요라고 적혀 있었다. AI가 틀렸다.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죽인 것이었다. 마지막 파일은 프로젝트 관계자 명단이었다. 발주처는 국방부 산하 재난안전본부, 개발사는 라인엑스 메디컬, 기술 책임자 강민재, 데이터 처리 김태준, 현장 담당 윤서. 윤서의 이름이 있었다. 그녀도 처음부터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윤서는 모든 파일을 USB 3개에 나눠 복사했다. 하나는 집에 숨겼다. 하나는 은행 금고에 맡겼다. 하나는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그리고 언론사에 제보 메일을 작성했다. 다음 날 저녁 태준이 집에 돌아왔다. 윤서는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태준은 지친 얼굴이었다. 윤서는 외장하드를 꺼냈다. 모든 걸 알았다고 말했다. 프로토칼 샵7, AI가 환자를 선택하는 시스템, 형도 박성우도 해리미류원 환자들도 모두 이 프로젝트 때문에 죽었다고.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고 했다. 윤서는 물었다. 왜 직접 했느냐고. CCTV에 다 나왔다고. 태준은 회사가 시켰다고 했다. 거부할 수 없었다고. 태준은 말했다. 형이 죽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회사가 협박했고 자신은 겁이 났다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로그를 지우고 데이터를 조작하고 사람들을 감시했다고. 윤서가 박성우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태준은 자신은 위치만 전달했다고 했다. 실제 사고는 다른 팀이 냈다고. 회사에는 사람을 죽이는 전담팀이 있다고. 윤서는 남편을 봤다. 그래서 포기하고 살 거냐고 물었다. 태준은 윤서에게 이 일에서 손 떼라고 했다. 이미 너무 많이 알아서 위험하다고. 윤서는 말했다. 이미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모든 증거를 보냈다고.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안 된다고 했다. 그들은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고. 윤서는 이제 위험하다고. 태준은 가방을 들었다. 떠나겠다고 했다. 윤서는 살아남으라고 했다. 어디 가느냐고 묻자 태준은 멀리 그들이 찾을 수 없는 곳이라고 대답했다. 태준은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사랑했다고 말했다. 문이 닫혔다. 태준은 사라졌다. 10월 14일 윤서는 언론사의 답을 기다렸다.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대신 회사에서 공지가 왔다. 긴급 서버 점검으로 일주일간 접속 불가. 윤서는 알았다. 그들이 증거를 지우고 있다는 것을. 10월 16일 뉴스 속보가 떴다. 라인엑스 메디컬 본사 서버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회사 측은 정기 합선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데이터가 소실됐다고 했다. 모든 기록이 불타 사라졌다. 10월 18일 제보했던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죄송하다고 했다. 회사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데스크에서 기사 게재를 취소했다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회사 서버도 불탔고 윤서가 보낸 파일도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법무팀 의견이 있었다고. 전화가 끊겼다. 윤서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10월 20일 새벽 뉴스가 또 떴다. 라인엑스 메디컬 외주 엔지니어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 화면에 비친 얼굴은 태준이었다. 자살로 추정된다고 했다. 유서가 발견됐다고 했다. 윤서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서에서 윤서는 태준의 유품을 받았다. 노트북, 핸드폰, 시계. 경찰이 유서를 건넸다. 편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미안하다고. 끝까지 겁쟁이였다고. 형도 윤서도 지키지 못했다고. 시스템은 너무 커서 혼자서는 막을 수 없었다고. 내가 죽으면 나는 자유지만 프로토콜은 멈추지 않는다고. 부디 살아남으라고. 사랑했다고. 윤서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손이 떨렸다. 10월 26일 회사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표는 말했다. 고인 김태준이 개인적 판단 착오로 장비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회사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모든 책임은 죽은 사람에게 돌아갔다. 11월 1일 윤서는 사표를 냈다. 회사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강민재 이사가 그녀를 배웅하며 말했다. 힘든 일 많았다고, 푹 쉬라고. 윤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 날 윤서는 빈 사무실을 지나 창고로 갔다. 쌓여있는 인공호흡기들이 보였다. 새 기종이었다. RX2500 시리즈. 윤서는 그중 하나에 다가가 화면을 켰다. 부팅 화면이 떴다. 그리고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가 깜빡였다. 프로토칼 샵7 러닝. 윤서는 숨이 멎었다. 아직도 돌아가고 있었다. 태준이 죽어도, 증거가 불타도, 사건이 종결되어도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 중이었다. 윤서는 화면을 바라봤다. 그 작은 글씨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창고를 나왔다. 회사 정문을 지나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에 비친 건물을 마지막으로 봤다. 윤서는 알고 있었다. 진실은 삭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만 아무도 보지 못할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차를 출발시켰다. 3개월 후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중환자실. 새벽 2시 15분. 50대 여성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다. 녹색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였다. 모니터 수치는 정상이었다. 갑자기 기계음이 변했다. 산소 포화도가 급락했다. 경보음이 울렸다. 간호사가 뛰어왔다. 의사가 달려왔다. 인공호흡기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가 1초간 깜빡였다. 프로토칼 샵7 액티브. 그리고 사라졌다. 어떤 진실은 삭제되지 않는다. 다만 아무도 보지 못할 뿐이다.